네, 오늘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합니다.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정립된 가운데 박 대통령과 20대 국회 협치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YTN 개관 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이 7번째 회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회동과 이번 회동의 어떤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도 좀 다를 것 같고요. 기대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겠죠. 게다가 단순히 집권당이 과반을 획득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제2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의 이 소통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청와대 회동에서 20대 국회의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향후 바뀔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역시 당청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 관계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이 집권당과의 관계가 뭔가 수평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도 지나치게 집권당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그 인식은 좀 버리고 또 당도 스스로 뭔가 자율적인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원론적으로 경제 활성화 강조하고 노동 관련 법안 강조한다면 그 자체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시 오늘 그 회동이 원론적 수준 머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 협치는 거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den국에서 야권이 협조를 안 하면 의회에서 모든 입법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난번에 19대 국회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원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소통하고 좀 협치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또 절박한 심정은, 이번에 이란에 가서도 외교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구조적인 위기 속에 한반도도 또 그것도 대한민국도 결코 예의일 수가 없고 오히려 분단 국가로서의 그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박한 그런 민생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이런 걸 좀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얼마 전에 노동당 대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의 북핵 문제가 해결은커녕 북한이 핵보유 국가라는 그런 선전을 하고 그거를 선언하는 대회로 활용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악화되는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한테 부탁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청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제들이 나올까요? 물론 어제 현기한 정무수석과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하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제는 조율이 됐을 것 같은데 점쳐지고 있는 얘기 몇 가지 흘러나오는 것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회동과 관련해서 의제를 맺는 질문에 국민의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되려면 청와대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제정,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 직접 제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좀 이른 겁니다만 3당이 만족하고 청와대가 만족할 만한 회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 의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잠깐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여당과 야당의 어떤 생각이 다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좀 인정을 하고 상호 인정하고 듣고 뭔가 서로 명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한 불만은 왜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노동 관련한 법안들 통과 안 시켜주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야당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들이거든요. 단지 이제 노동 관련 법안에서도 파견법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거라서 항상 똑같은 이제 이 패러다임으로 예. 뭐 야당을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야당도 물론 이제는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겠죠. 예.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는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하다못해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물질한 행진곡 같은 거 저런 부분들은 물론 생각이 차이겠습니다만 뭐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2013년도에 여야가 이미 이물질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건의도 했었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야당에게 여권에게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통과 협치의 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언은 대통령이 많이 하겠습니다만 3당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통령도 많이 듣는 자세를 보여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좀 많이 들으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예. 뭐 협치의 시작이라는 오늘 처음 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니까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의제를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뭐 총선 전후부터 정치 논평을 좀 하면서 총선 전에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뭐 그 공약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가 모든 것이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이야기가 달라요. 오늘 의제도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치권이 총선 전에 좀 한 공약을 보니까 일자리가 1,10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고 예산은 200조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1년에 일자리 30만 개 좀 더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총선 전에 읍수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의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후순위를 밀리고 또 이렇게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읍수하면서 표를 얻을 때 정말로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듯이 울면서까지 표를 호소한 사람들이 그런 의제는 지금 뒤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사법 이런 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뭐 이거저거 따질 만큼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코가 침몰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긴장을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말이죠. 더 심각하게 가야지. 지금 정치인들이 항상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워딩 가지고 만나가지고 무슨 큰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새누리당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지금 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혁신기구를 따로 꾸리기로 했는데요. 이러면서 개파 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야말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우리 새누리당을 재창조한다는 그런 각오의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대위가 있고 또 혁신위가 또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박계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박계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원유철 그 당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한테 반대하는 명분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당시 비박계 이야기는 새누리당이 살아남고 내는 재선 전국에서 유능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표를 국민들한테 많이 얻어오려면은 완전히 혁신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위에 권한을 주고 혁신위 기간이 좀 길더라도 당을 좀 완전히 뜯어고치고 다시 만들자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원내대표 만드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한 달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꾸리는 거하고 지금하고 혁신위를 따로 만들어서 가동한다는 거 외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보수욕시위원회 만들어서 네.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장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 김상곤 혁신이 만드는 안들 다 휴지조각됐잖아요. 예. 그게 효과가 없는 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일신하고 혁신에도 부족한 새누리당이 좀 안이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원로들의 질타도 있고 또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더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비판 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뭐 계파 갈등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박이 세력을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지금 수면 아래로 있습니다만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번에 당선자 중에서 친박계가 상당히 많이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실상 친박계의 지원에 의해서 당선된 게 뭐 사실이 그렇고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와 혁신위가 이렇게 이원적 구조로 가게 된 것도 아마 그러한 것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뭔가 이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발끈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친박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예. 원래 방향은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원래 이제 혁신위를 이제 완전히 쇄신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이 비대위는 전당대회 관리하고 혁신이 또 이렇게 쇄신을 간다면 사실상 이 업무 분장이 이렇게 되면요 혁신위가 뭔가 혁신을 해나가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혁신위원장을 영입하기도 어렵고 예. 그런 점 때문에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이 점차 노골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총선 참패 후 집거하던 김무성 전 대표가 최근 경기도지사죠 의명필 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내의 그런 세력 역학구를 보니까 지금 비박계가 앞으로 이렇게 가선 전당대회라든지 향후 대선 정부에서 속된 이야기로 좀 큰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정치권에 한번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또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이고 그동안은 차차기를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인데. 김무성 대표 스스로 많이 이제 이미지가 훼손돼서 본인은 안 하더라도 어떤 대리인을 내세워서 본인의 그런 계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그런 정치 구도가 모르겠어요. 7, 8월 그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소문들이 있고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도 사실은 불안한 동거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의 계파들이 화합과 화학적인 융합보다는 지금 억지로 좀 깨맞추고 가지 있냐 아니냐 이런 반성보다는 또 당 전당대회에서 그런 이권을 생각하는 예. 이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남경필 지사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솔솔 뭐 또 연정에 의해서 열린내각 비슷한 걸 뭐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기문 총장이 또 한국을 총장 입장에서 방안을 합니다. 이런저런 지금 얘기들이 여권에서 다음은 누구 얘기가 나올 때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빨라질까요? 지금 이제 이 3당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소야대라고 합니다만 지난 그 1990년도에도 여소야대가 3당 합당으로 바뀐 적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구도가 대선 때까지 온전하게 간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이르지만 아직 예. 20대 국회 개원도 안 한 상황에서 이르지만 아무튼 국회 개원하고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정기국회로 들어가고 이러면요 우리 정치판 전체가 아마 대선 연구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 주자는 상당히 지금 보이지 않고 예. 있고 비박계도 지금 뭐 아까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차기를 노리기보다는 도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그다음에 차차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러 가지 친박과 비박 간의 분화는 물론이고 친박 내에서의 분화도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렇다면 현재 국민의당도 상당히 불안한 동거이긴 마찬가지고 예. 더민주도 역시 여전히 그 이른바 친문 친노와 그 비주류와의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판, 한국 정당 체제의 불가측성이랄까 가변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기문 총장이 와서 이제 친박계의 카드를 여전히 유효한 거겠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아우러지느냐가 향후 전개된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보죠. 지난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민심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호된 채찍질을 하신 호남 민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경청하고 그리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러 온 것입니다. 친노패권, 호남 홀대로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응했던 대가다. 김종인 대표의 호남에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매서운 질타를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하신 말씀 친노 패권주의 셀프 공천에 뭐 실망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한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호남에서의 그런 민심이 표출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또 그 추이를 보니까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요동치는 호남 민심인데
이렇게 좀 가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직접 워크숍도 하면서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이러는 행위 자체는 하여튼 내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구인 없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전략도 없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호남 민심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아직도 매서운 채처리를 좀 해초리를 좀 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차기를 노리는 여러 대권 후보들 중에서 지금 관심 뭐 호남이 없으면 광주가 없으면 대선 후보로 간다. 이거는 그렇죠. 상상하기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그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 아무리 전국적인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당내 경선도 통과하기 어려울 거고 아마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가 이제 지금까지도 조건부 사퇴론에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끝나고 호남이 이제 그야말로 자신을 버린지에 대해서는 네. 겸허히 좀 아직도 봐야 되겠다 결론을 못 내리는. 내린 뭐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호남의 민심, 특히 광주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이제 지향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전 결국은 호남에서 더민주에 대한 그 참패를 안겨준 거는 호남 홀대로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친노 패권에 대한 그런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친노나 친문 세력들이 탈노무현이라는 것을 확실히 호남에 보여줄 때 호남에서의 지지가 반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더민주 의원들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신 뒤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듣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항상 늘 이맘때 되면 논란이 됐던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이냐 재창이냐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건 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 저런 부분이 그야말로 정치 이슈가 되어야 되는지 청와대에서도 오늘 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이미 199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5.18 민주항쟁 기념일이 말이죠. 그리고 저 노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여야가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촉구 결의안을 낸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여당에서도 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되오다가 2009년부터 바뀌었어요. 이렇게 합창으로 바뀌고 이제 식전 행사로 바뀌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뭐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이것의 기본 정신은 어떤 소통과 협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떤 예. 특정한 의제에 대해서 합의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일단 저런 부분부터 경제나 민생 이슈가 아닐지 모르지만 예. 저런 부분부터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렇다면 이게 여야의 협치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말로만 자꾸만 협치 그러니까 아니 자꾸 뭔가 겉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광주 민심의 하나의 잣대거든요. 뭔가 그렇죠. 그들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잖아요. 국가가 왜 그걸 가뜩이나 기념일로 지정이 된 마당인데 기념곡으로 지정 못할 리가 없어요. 합창할 바에 왜 재창을 못합니까? 그 논리는 이제 그냥 보수단체라든지 뭐 국민 통합에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궁색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 많이 애창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그러면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럼 왜 그 노래가 정부가 국가보훈처라는 또 정부라는 그 디시전 메이킹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왜 2009년에 그거를 합창을 못하고 재창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무시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한쪽 의견만 100% 들을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 분단 국가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노래가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데모도 하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애창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해서 제 생각에는 왜 이 노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검색을 하면서 여론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 맞다. 또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갑자기 하라는 것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국민의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안보 우클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는데 한 군인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연천군 행사 GOP 경기에 접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예, 저 아드님 군대 보내고 나서 걱정 많이 하셨지요? 군대 와서 살이 쪘습니까? 5kg 늘었어요? 아, 군대가 체질인가 봅니다. 예, 군대 체질. 뭐 군대 간 장병 아들이 군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를 듣는 부모 입장은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가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그렇죠. 물론 제대하길 바라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자, 어찌됐든 그 안철수 공동대표의 우클릭 행보 이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본인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는 진보다, 그리고 안보는 보수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안철수 대표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은 뭐 중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강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가지고 이 뭔 우클릭이다 좌클릭이다라는 게 의미가 없죠. 북한같이 비이성 집단 그리고 반지성적 국가, 비정상 국가를 상대한 마당에서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뭐 우리는 안보는 보수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안보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단지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엔 뭐 야당도 더민주도 상당히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안보에 있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나서 오해를 받는 이러한 것들은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안보 행보는 계속 우클릭으로 갈 갈 수밖에 것이다. 없다. 예. 예. 어떻게 좀 아십니까? 뭐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에서 뭐 국민의당은 안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지 좋지 않겠냐 했는데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떠나서 이제 실질적인 어젠다가 있잖아요. 국가 안보 어젠다들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저 개성공단 문제는 언뜻 뭐 총선이 끝나면 왜 닫았느냐고 비판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문제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더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많은 유권자들을 유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